네, 자, 79회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합격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79회가 51.66%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 쭉 보시면 제일 높을 때가 60% 초반, 60.7% 이렇게 나왔고 제일 낮을 때가 75회에서 3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보다도 약간 높은 정도,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높은 건 아니고 중상 정도 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거래 내용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 자, 거래 내용이 이렇게 4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8요소 결합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 요거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이죠. 근데 자산이 감소라고 해놨습니다.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외상매입금, 부채죠. 외상매입금을 약소금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엄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엄을 발행해서 주면 지급엄이라고 그러죠. 지급엄을 줬으면 부채의 증가입니다. 그 다음 왜 줬냐면 외상매입금, 부채인데 부채를 갚았어요. 돌려막기 한 겁니다. 외상값을 엄을 발행해서 돌려막기 해서 갚은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하고 대신에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채가 생겼죠. 지급엄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자, 이거는 맞는 게 되고요. 업무용 컴퓨터. 그러면 비품이죠. 비품을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현금은 나갔죠.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 달 전화요금 통신비가 되겠죠. 그러면 통신비라는 비용이 발생.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자산이 감소. 자, 요 세 개는 맞고요. 요거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림이 가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 자, 가가 뭔가 했더니 총수익입니다. 기초자산부채, 총수익, 총비용, 기말자산부채.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요. 재산법하고 손익법 공식 요거 가지고 문제 풀면 바로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손익법 공식에서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이고 재산법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입니다. 총수익을 우리가 구할 겁니다. 이게 가. 그러면 총비용은 나와 있어요. 4,000원. 근데 당기순이익을 몰라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재산법으로 구하나 손익법으로 구하나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재산법 공식에서 당기순이익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법에서 기말자본을 구해야 되는데 기말자산과 기말부채가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그러면 기말자산 15,000원에서 기말부채 7,000원을 빼주면 8,000원이 나옵니다. 자, 요게 바로 기말자본이 되겠죠. 기말자본 8,000원 구했고요. 자, 그 다음 기초자본입니다.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해서 5,000원. 자, 이거는 기초자본이 됩니다. 자, 기초자본 8,000원에서 5,000원을 빼줘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3,000원이 나오고요. 당기순이익은 재산법으로 하나, 손익법으로 하나 똑같다 그랬죠? 3,000원. 자, 요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앞에 이론 문제에서 요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같은 식당을 운영할 때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지고 구하는 방식이 재산법이고, 같은 식당인데 매출액,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 나간 거, 요즘 뭐 최저임금 때문에 논란도 많지만, 자, 같은 식당인데 다른 방식으로 구한 건데 그 결과값은 같아야 돼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3,000원 빼면, 그럼 가가 얼마 되겠어요? 4,000원 뺀 게 3,000원이다 그랬으니까 요거 넘어와서 더하면 가는 7,00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도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현금 시제액이, 요걸 같은 말로는 실제액입니다. 금고나 통장에 있는 실제 회사가 갖고 있는 돈. 그래서 이 시제액 용어를 찾아보면, 자, 때 시자, 이 시점에서 할 때 시자, 현재. 그 다음에 있을제, 재고자산 할 때 제가 요자입니다. 요 있을제입니다. 그 다음 금액, 현재 있는 금액, 실제액,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액수를 시제액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장부상의 시제액, 장부상의 잔액. 비교했더니 현금 시제액이 장부상 시제액보다 5만 원이 부족한 경우, 그럼 어느 게 많다는 거예요? 현금 시제액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럼 장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 과부족의 가장 핵심은 뭐냐? 장부하고 실제하고 안 맞았을 때 뜯어 고칠 수 있는 거는 장부만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돈이 모자라다고 내 주머니에서 넣거나 남는다고 가져가거나 안 된다 그랬죠. 장부를 기준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둘이 똑같게 만들려면 장부가 많으니까 장부를 줄여줘야죠. 얼마? 5만 원을 장부상에 줄여줍니다. 요거를 만약에 분개를 한다면, 자, 장부상에 5만 원을 줄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상에 5만 원을 뺀다. 그럼 장부상에 돈이 나간 걸로 적으면 되는 거죠. 대변의 현금 5만 원. 이러면 장부상에 5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제액과 실제 돈과 장부상 잔액이 일치가 되는 거죠. 왜? 장부에서 5만 원 뺐으니까. 자,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이유를 적어줘야 되는데 지금 원인을 몰라요. 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그러면 일단 장부상에 정리해주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임시 계정을 적어줍니다. 현금 과부족. 언제까지? 결산 전까지. 그리고 원인이 밝혀졌다. 현금 과부족 없애주고, 뭐 직원 뭐 여비교통비 나갔다. 그러면 여비교통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원인을 못 찾는다. 그럼 없애주고 잡손실. 반대일 때는 자비이익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현금 과부족 계정에 대체한다.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되고요. 자, 4번 문제.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 자,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를 가지고 분개를 합니다. 차변에 갈 거냐, 대변에 갈 거냐, 거래입판례소 결합관계에 맞춰서 금액은 얼마며. 그리고 장부에 올려주고, 자, 퇴근하기 전에 오늘 장부한 게 이게 다 맞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계표 또는 월계표 또는 시산표, 이거 같은 용어입니다. 자, 요 시산표를 가지고 확인이 들어갑니다. 우리 전산회계 K류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시산표를 항상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볼 수도 있고. 이 시산표라고 하는 게 자산, 부채, 자본. 요 자본은 기초자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해서 바로 밑에 그냥 두 개를 합쳐버린 게 시산표입니다. 자, 합쳤을 때 자산하고 비용 요 차변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70만 원. 부채 10만 원, 자본 10만 원에 수익 50만 원 더하면 70만 원. 이렇게 차변 대변이 합계액이 일치가 되면 100%는 아니지만 90몇 %는 이상이 없다. 안심하고 그날 퇴근하는 겁니다. 시산표의 역할이 검산표라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자, 자체적으로
합계액만 가지고도 장부 틀렸나 맞았나를 어느 정도 대부분은 확인이 된다.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서 이거는 시사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의 단기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금액, 이거 안 나왔던 형태가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점점 시험 문제가요,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나 검증하기 위한 문제들이 조금씩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기 투자 자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자산 분류 우리 교재에 보면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것 같으면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될 것 같아 하면 비유동자산에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유동자산은 다시 자, 재무상태표에 보면요. 거기에 그 보고식 재무상태표에 보면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하는데 당좌자산을 편의에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다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표시해서 작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단기 투자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뭐 미수금, 선급금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요겁니다. 당좌자산, 여기까지가 이제 당좌자산인데 당좌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이렇게 구분하면서 또 다 나머지는 미수금 이런 거는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여기에 보면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단기 투자자산에 그럼 어떤 게 있냐? 자, 여기 보시면 당좌자산 안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다 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기는 물건에 관련된 거, 재고, 있을제, 창고에 있는 거,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소모품. 근데 당좌자산 같은 경우는 주로 돈에 관련된 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미수금, 선급금, 뭐 단기 매매 증권, 대여금, 매출채권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 당좌자산을 굳이 또 분류를 한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나눌 수 있고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적금, 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가입했는데 이제 적금 탈 날이 3개월도 안 남았어.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근데 3개월 이상 남았다. 그리고 1년 이내, 단기니까 1년 이내인데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 3개월 이상이면 단기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단기 매매 증권. 주로 이 단기 투자 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들입니다. 근데 기간은 단기 대여금, 그 다음 만기가 3개월 이상 1년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정기예금, 적금. 자, 적금, 예금도 양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1년 이내면 단기 투자자산이 되고요. 1년 이상이면 정기예금 1년 이상이면 그건 투자자산으로 들어가고. 자, 같은 적금이라도 기간이 얼마큼 남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 만기 보유증권. 요 밑에 보면 투자자산에도 있어요. 근데 기간이 투자자산에 있는 건 1년 이상. 요 만기 보유증권은 이른바 이거 다른 말로 채권이라 그럽니다. 채권. 자,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만기 보유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 문제에서 노린 거는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요거를 구분할 수 있나 없나 요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잘 봐두셨다가 자, 이쪽 한번 다시 문제로 가서 볼게요. 지금 교재에는 여기까지 이제 보충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교재에도 조금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아까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거 이거는 현금이고요.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받을 놈 매출채권이죠.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자 여기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아까 요거 두 개는 뭐다? 단기 투자자산이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3만 원.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 낯설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이건 고등학교 이번 출제위원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좀 그것도 나이 드신 분. 지금 이런 분계점 안 쓰거든요. 이 분계하는 장부입니다. 장부. 요게 한 20년 전,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K리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이 문방구에 가면 이 분계장 장부를 팔았어요. 빨간색으로 라인 그려져 있고 일일이 직원들이 손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차변, 대변 다 입력해서 다 끝내버리죠. 자, 그래서 지금 K리그 프로그램 들어가고 분계장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그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 날짜가 있고요. 차변, 대변, 상품 차변에는 외상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 2,100만 원. 적요라고 있습니다. 상품 외상으로 매출했다. 우리가 분계를 입력하면 분계장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게 옛날 방식으로 가면 자, 아까 적요가 있었죠. 그 적요가 바로 이겁니다. 거래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는 거. 그리고 분계할 때 계정 과목 차변이고요. 이쪽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는 차변, 이건 대변입니다. 차변, 대변. 그리고 금액은 여기 별도로 차변, 대변 한데 금액은 별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 원면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수능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직업탐구에서 1번 장부, 자본금은 7번 장부, 현금은 1번 장부, 상품은 4번, 현금은 1번 장부. 장부 번호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적요란에 10월 7일 요겁니다. 여기에 적요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합한 거를 적어라. 자, 여기 아까 차변이라 그랬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어요.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온 겁니다. 대변에 현금. 현금이 대변에 있다는 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죠. 자, 10만 원씩.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품을 돈 주고 사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업무용 책상은 이건 비품이죠. 상품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비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얘는 틀린 거고요. 판매용 컴퓨터. 컴퓨터 하면 우리가 비품만 생각하는데 판매용 컴퓨터예요. 이 상사는 컴퓨터 대리점 같아요. 컴퓨터 대리점에서 판매용 컴퓨터는 비품이 아니고 상품이죠. 상품을 구입한 거. 맞죠? 여기 적요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의 토지, 이건 투자자산이고요. 대표자 개인용 승용차 구입, 이거는 인출금이죠. 그래서 여기 적요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계장 양식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경우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합격률이 높았던 거는 딱 보니까 분계, 이거 차변 같고 대변 같고 그러면 아, 요거 같다 해서 많이 헤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7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 중에 하나가 지금 요 7번 문제에서 외워두면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외상대금이 조교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 단기 총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액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온 것.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요거 K리그 프로그램 손익계산서가도 요거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 재산법, 손익법 공식, 거래입, 판례서 결합관계, 뭐 그다음 매출원가, 순매출액 뭐 요 구하는 공식에 요거 정도.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매출액 있고요.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물론 매출원가는 요 공식대로 구하죠. 기초 플러스 순매이백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그 다음에
빼면 영업이익, 여기 영업이익에서 다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입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그러면 문제에 보면 자, 외상대금이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 이 매출액은요. 요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순매출액 순자가 빠진 겁니다. 그냥 매출액 하면 순매출액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순매출액 구하려면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다 뺀 금액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을 지금 단기 총매출액 차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매출액을 110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근데 매출 할인이 1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요거 빼면 여기에 100원이 와야죠. 100원이 와야 되는데 110원을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매출원가는 한번 5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한번 50원 해보겠어요. 얘는 뺀 거고 얘는 안 뺀 거예요. 매출 할인을. 자, 그러면 뭐 매출원가는 뭐 생략하고 여기 제가 임의대로 주어졌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그럼 매출 총이익이 안 뺀 거는 60원이 돼요. 얘는 50원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과대가 된 건가요? 과소가 된 건가요? 이게 정답이죠. 과대가 됐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 과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매출 할인 10원을 여기서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어디다 갖다 놨냐면 영업의 비용 여기서 10원을 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당기순이익은 50원 돼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10원 빼고 여기 당기 영업의 비용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원래 순서죠. 얘는 그대로 이게 와서 50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치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당기순이익은 같아요. 단지 이 10원이 여기서 빼야 될 거를 여기서 뺀 것뿐 순서만 바뀐 거지 최종적인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문제로 가서 보면 매출 총이익은 과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손익계산 순서를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순서를 알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대손충당금 계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변, 대변, 그리고 보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 대손충당금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외상매출금이 1억 1,188만 4천 원. 제가 가정을 해놓은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냥 캡처받은 거예요. 근데 대손충당금이 1%입니다. 이게. 대손충당금은 1%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설정해 놓으면 여기에 이 금액에서 뺀 나머지 1억 1,076만 5,160원. 요게 순수한 매출 채권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장부상에는 외상매출금이 1억 1,188만 4천 원이지만 얘는 항상 우리가 몇 년 동안 장사를 해보니까 항상 부도 나는 데 있더라. 외상값 안 주고 튀는 데 있더라. 그래서 미리 그거를 뺀 겁니다. 우리가 비상금 꼽을 쳐놓듯이. 자, 여러분 엄마 집에 가보면 돈 없다 하지만 어딘가에 보면 엄마는 돈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요때가 세금 많이 낼까요? 요때가 세금 많이 낼까요? 외상값이 많으면 자산이 많은 거니까 그만큼 당기순이익도 많아져요. 그럼 세금도 많이 냅니다. 아니 돈도 뜯겼는데 세금까지 많이 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빼고 이 회사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손충당금 이 밑에 바들럼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지만 요 두 개를 뭐라 그러냐면 평가 계정이라 그럽니다. 얘 외상매출금에서 1%를 뺀 나머지만 요 99%만 이 회사 자산으로 보자. 평가하는 거죠.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해서 석차순으로 딱 매기듯이 평가 계정이라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부채성 충당금이라 그럽니다. 대손 충당금인데 부채는 아니에요. 근데 부채의 성격과 비슷하다. 왜? 자산에서 차감하니까. 그래서 부채성 충당금이라고도 하고 평가 계정이란 말도 씁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우리 결산 정리 사항 가서 이제 문제 풀 때 나오죠.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율 보통 1% 정도 항상 시험 나오죠. 그다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보충해주는 차액 보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대손 충당금 아까 평가 계정이면서 부채성 충당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부채처럼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대손 충당금 적립해 놓은 겁니다. 비상시에 쓰려고 부도나면. 감소는 차변입니다. 그러면 요 10만 원 3월 15일 날 외상매출금 해 있고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 빠진 거예요. 대손 충당금 10만 원 빠졌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부도가 났다는 소리입니다. 자, 1월 1일 날 전기에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건 20만 원 있었는데 10만 원 부도가 외상값이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남아요? 자, 잔액은 10만 원 남습니다. 그 다음 4월 10날, 자 3월 15일 날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됐고 4월 10날 현금이 5만 원 들어왔어요. 대손 충당금이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5만 원이. 이건 뭐냐? 먹고 튀었는데 그 사장 찾아가지고 멱살 잡고 내 돈 내놔 해서 일단 아쉬운 대로 5만 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원위치 됐어요. 5만 원이. 그럼 다시 5만 원 빼면, 자, 잔액은 얼마예요? 15만 원. 대손 충당금. 그 다음 12월 31일 날 또 대선 삼각비 해서 대손 충당금 또 12만 원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12만 원 더하면 27만 원. 자, 차기 2월은 27만 원, 내년 1월 1일 날 요게 전기 2월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이 되는데 매년. 자, 이렇게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옳은 것만. 자, 니은부터 좀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은 27만 원이다. 27만 원 맞습니다. 15만 원 남은 데에서 추가로 12만 원 미리 비용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해서 27만 원이고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는 요거 대손상각비 12만 원. 자,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자, 문제는 요건데 단기 중 대손 확정액은 5만 원이다. 그 용어가 좀 정확히 되긴 돼야 되는데 총 대손 확정액은 5만 원이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대손됐던 거는 10만 원입니다. 5만 원이 아니고요. 5만 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을 뺀 대손 순대손 확정액은 5만 원이라면 이것도 맞는 게 돼요. 근데 환입이란 말은 전혀 안 들어가고 대손된 거는 대손 확정액은 10만 원이고 요거는 돌려받은 거고 그래서 5만 원이다가 아니고 요거는 10만 원이 돼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만약에 단기 중 순수한 대손 금액은 5만 원이 나오면 이것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수한이란 순이란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것이고요. 자, 9번 문제. 다음 거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업무용 승용차를 3천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며 자, 차량 운반고 3천만 원 구입하면서 2천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고 1천만 원은 신용카드 일시불로 계산하였다. 그럼 미지급금이죠. 승용차 구입 관련 취득세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거 분개를 해보면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 얼마죠? 3천만 원에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납부한 거 전부 다
더해서 포함해 줘야죠. 3,200만 원. 자, 대변에는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세 2차 했다. 보통 예금 2천만 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요건 미지급금 처리해야죠. 1,000만 원. 예. 그 다음에 취득세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분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비용 발생인 세금과 공과 요 취득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산 증가로 봅니다. 구입 가격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뜰린 거고요. 자, 부채 증가인 미지급금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2천만 원이다. 미지급금 1,000만 원입니다. 카드 사용한 거. 이거 뜰렸고. 자산 증가인 보통예금. 보통예금 차변은 있지도 않아요. 보통예금이 오히려 돈이 나갔죠. 자산 증가인 차량운방으로 계산한 금액은 3,200만 원. 자, 원래 3천만 원에다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 그래서 3,2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10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 이거는 뭐예요?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자산입니다. 만약에 영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이다 하면 유형자산이 되고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 이건 비품이죠. 비품은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4번부터 보겠습니다. 직원용 휴게실에 비치되는 TV, 이것도 비품이죠. 유형자산. 자, 3번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토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유형자산 이렇게 보지만 부동산 매매업자한테는 토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선입선출법에 의한 불루진 상사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기초 100개 2,000원씩 해서 작년에 팔다가 남았습니다. 단기 상품 매입 900개, 개당 3,000원씩. 그리고 단기 상품 판매 800개입니다. 이건 판매가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니까 800개를 팔았으면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될까요? 지금 무슨 법?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아라. 자, 그래서 요거 먼저 판매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개는 여기서 마이너스 700개. 그러면 200개가 남아요. 이거 얼마씩 사온 거? 3,000원. 그러면 60만 원이 재고자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12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그러면 유동자산은 아니고 비유동자산이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투자자산은 아니란 소리고,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무형자산도 아닙니다. 유형자산입니다. 자, 상품, 이건 재고자산. 비품,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이거는 기타 비유동자산. 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외상매출금, 이건 당좌자산이죠. 2번이 일단 정답이고, 요게 좀 헷갈리죠? 헷갈릴 때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항상 켜놓으라 그랬죠. 시험 시작하면. 그리고 컨트롤 F 눌러서 임차보증금 이렇게.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메뉴 나옵니다. 임차보증금 검색하면 이렇게 딱 커서가 가요. 기타 비유동자산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해당되는 유형자산은 2번 비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복잡한 듯 하면서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9월 중 개업한 가구점입니다. 튼튼 가구점이 자료이다. 9월 영업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 아까 손익계산서 외워둔 거 있죠. 거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거실장 판매, 이거 매출액이죠. 매출. 식탁 판매 대금, 이것도 매출이죠. 자, 매출 2개입니다. 2개 더하면, 자, 총 매출액은 75만 원.
판매용 가구 구입대금입니다. 그럼 이거 매입액이죠. 자,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뺍니다. 자, 다른 자료가 없어요. 뭐 재고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 뺄 거고요. 급여, 임차료, 요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관비. 장기 차입금 이자, 이거는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봅시다. 아까 매출액 75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아까 매입액 있죠? 그거 하나뿐이니까 그것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거 빼주고, 자, 매출원가가 아까 빼주면 얼마죠? 구입대금 25만 원. 자, 여기서 25만 원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까 판매비 관리비, 종업원 급여, 매장 임차료 10만 원, 10만 원 두 개 더하면 20만 원. 자, 매출 총익, 요게 매출 총익 50만 원에 20만 원 판매비 관리비 이거 20만 원 빼면 자, 영업이익 요 자리에 들어가겠죠?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만 원, 그거는 영업의 비용 요 자리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29만 원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9월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영업의 비용 계산하기 전 요거 영업이익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얼마예요? 요 1번 30만 원. 자,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요게 요즘 들어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결산 순서. 다음 주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은 뭐냐. 자, 요거 잠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가 생기면요.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분개를 합니다.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분개하면 각 계정에 옮겨요. 그걸 전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맞았나 틀렸나 아까 뭘로 검산한다 그랬죠? 시산표로. 이런 식으로 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1년 딱 됐어요. 그러면 장부 마감해야죠. 자, 그러면 결산 정리 분개.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뭐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맞았나 틀렸나 결산 정리한 다음에 시산표를 하고,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결산 본절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감이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합니다. 요게 다음 또 내년에도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장부 마감하는 게 순서가 있습니다. 결산 본절차 가면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개인 기업입니다. 지금 전산회계 2급은. 이익이 생기면 누가 다 먹어요? 사장님.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당기순이익을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건 어디냐? 수익 비용. 수익과 비용을 한데 모아서 손익 계정을 만듭니다. 수익 비용 계정을 손익 계정에 모아서 이걸 집합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당기순이익을 구해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다 갖는다 그랬죠. 적자 나면 사장이 혼자 망하는 거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자본금 계정에 보내줍니다. 이게 돼야 자본금이 마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고 나면 나머지 자산부채 자본을 다 마감시킵니다. 마감하고 나서 뭐 분계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부 다 마감하고 맨 마지막에 2월 시산표를 만듭니다. 차기 2월, 전기 2월 그것만 모아놓은 거. 자산부채 자본만 따로 모아놓은 거. 얘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요걸 근거로 재무상태표가 작성되고요. 요 손익계정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중간에 이상이 없다면. 그래서 수익 비용을 먼저 하고 마감하고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한다는 거. 요 순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마감되는 거. 선급 비용이면 선급금처럼 선급자가 들어가면 자산입니다. 이거. 선수금처럼 선수자 들어가면 수익이 있다고 해서 수익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채입니다. 선수자 들어가면 부채. 자본금은 자본.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는 비용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에 될 것이고 얘는 손익계산서 들어갈 거. 다시 말해서 수익비용이 먼저 자산부채 자본이 나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제가 캡처받은 화면을 참고로 좀 볼 건데 다음 중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거 순매출액 구할 때 들어가는 공식이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을 다 빼줘야 순매출액이고 대손상각비는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대손상각비, 대손춘하고 많이 다루네요. 자, 헷갈리면 컨트롤 F 찾기, 대손상각비 엔터 치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비가 딱 자동으로 연결되고 가르쳐줍니다. 자,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4번이 정답이고요. 얘네들은 매출액 차감 항목이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체적으로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실무도 대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시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